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디피케이션 스킴인 스트럭처더 라이트라고 지어봤는데요.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지난 시간에 제가 프로젝트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프로젝트 칼리브레이션에서 결국에는 이 호모그라피를 구하는 게 가장 그 프로젝터 간에 이렇게 얼라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호모그라피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고, 결국에는 그 콜레스폰던스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이런 스트럭처드 라이트 패턴의 패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고자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이브팀에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논문을 읽다가 이 스트럭티드 라이트의 문제를 이 스테레오 비전과 이제 견주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도식화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어떤 3차원 공간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은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받아지는 그 카메라 각 이미지에서 캡처되는 이미지에 그 포인트가 대응된다는 걸 알면은 결국 이 P에 대한 뎁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맞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트럭치드 라이트 테크닉은 결국 저 카메라 하나를 이제 패턴을 쏘는 프로젝터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피놀 카메라의 인버스 프로젝터는 피놀 카메라의 어떤 인버스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떤 3차원 공간을 찍어서 어떤 2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프로젝터는 반대로 어떤 2차원 이미지를 3차원 공간에 이제 투영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차원 이미지를 3차원 공간에다가 투영을 하게 되고 그 투영한 그 씬을 이제 카메라가 그거를 캡처했을 때 그 카메라에서 위치하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그 프로젝터 코디네이트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P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이런 3차원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3D 스캐너, 그러니까 실생의 어떤 오브젝트를 모델링하는 3D 스캐너에도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좀 더 큰 스케일의 어떤 큰 지형들을 레이저 스캐너로 스캔하는 형태의 카메라에 이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키넥트도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패턴을 쏘게 돼서 어떤 덱스 정보를 얻게 됩니다. 립모션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제가 그, 그 모티베이션이었던 오토매틱 프로젝트 칼리브레이션에도 이런 테크닉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봤었는데요. 요 어느 분의 이제 어느 대학교의 교수일 텐데 이분이 쓰신 논문 중에 이제 스트럭터 그런 테크닉에 대한 논문도 있었지만 이런 잘 정리된 서베이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8년도에 한번 그런 테크닉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6년 후에 한번 또 그런 이전 기술들을 한번 정리하고 서베이 논문을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런 형태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었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논문에서는 좀 더 많은 이제 테크닉들을 모아서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논문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 그 테크닉들을 한번 분류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스트럭처드 라이트 그 논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레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글자를 뜻하는데요. 사실 숫자로 보면은 이제 결국 이진수를 쓸 것인지 혹은 뭐 삼진수라는 거 없나요? 하여튼 그 글자를 몇 가지를 이용을 해서 코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는데 결국 이건 패턴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어떤 그 그레이 레벨의 밝기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컬러 값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쉐입 형태의 그런 피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코드워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벳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이 코드워드의 길이가 얼마로 쓸 것인지가 또 어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개 비트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개 자릿수로 표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혹은 랭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더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논문에서는 투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숫자는 패턴에서 어떤 포지션에 대한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라벨링된 포인트에 그 인덱스하는 넘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밍 디스턴스란 두 개의 코드가 있을 때 두 개의 코드의 그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자리수의 비트 수를 이야기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밍 디스턴스가 3인 그런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런 코드워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코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테크닉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예전에 삼성이랑 LG랑 그 3D TV를 냈을 때 그런 기술 전쟁이 있었잖아요. 결국 자한 영상과 우한 영상을 프레임 간에 교차해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한 프레임 안에서 이제 교차적으로 공간적으로 배치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임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장의 패턴을 쏘고 그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코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이미지를 쏘되 그걸 공간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인덱싱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테크닉들이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 다이렉티드 코디피케이션은 다음에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타임 멀티플렉싱은 먼저 저희가 그냥 그 바이너리 그냥 숫자 자체를 저희가 사용하는 바이너리 그대로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시간적으로 코딩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패턴을 쏘고 카메라가 그거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의 포지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잘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이죠. 00이라고 했을 때 0, 1, 0, 0, 그러니까 6이 되죠. 바이너리로 여섯 번째 x값을 나타내는 그런 코딩 방식.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지금 포트에서 지금 디코딩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가 그 프로젝터의 코딩 넷에서 어느 포인터인지를 X 밸류로 버티컬한 패턴이기 때문에 X 밸류를 디코딩하는 방식이고. 네, 그래서 이제 81년에 나왔던 방법인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디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그레이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한번 논문 그 교수님 수업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사실 외부적인 그 빛도 있고 어떤 이 서피스에 대한 서피스나 오브젝트의 어떤 텍스처에 대한 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그레이 코드의 특성이 뭐냐면은 각 인접한 값마다의 해밍 디스턴스가 1이라는 차이점인데요. 바이너리랑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씩 이렇게 바뀌면서 증가하겠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MSB에서 어떤 에러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바이너리를 쓴다면 이 사람 값이 잘못 디코딩이 되면 16으로 점프하게 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레이 코드는 에러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픽셀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너리보다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로버스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레이 코드는 이런 간단한 비트 연산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구현하는데 사실 다른 테크닉보다 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에 나왔던 게 사실 이런 타임 멀티플렉싱의 단점인데요. 이런 여러 개의 패턴을 쌓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코딩하거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대신 이 알파벳 숫자를 늘려서 패턴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쓸 거를 뭐 3진수, 뭐 4진수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수를 좁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굵직한 패턴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패턴을 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카메라의 레졸루션이나 그런 서픽셀 문제 때문에 네,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 이제 좁아질수록 이렇게 에러가 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라인 시프팅이라는, 그러니까 이 좁은 형태의 패턴 대신에 이런 라인 시프팅이라는 패턴을 교체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논문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 퍼포먼스가 아직까지도 다른 기술에 2001년도에 나왔는데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패턴 수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셜 멀티플렉싱인데 이거는 멀티플렉싱에 비해서 유일한 하나의 패턴만을 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멀티플렉싱 같은 게 여러 패턴을 쏘기 때문에 이제 씬 자체가 굉장히 스태틱해야, 이렇게 카메라랑 씬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스파셜 멀티플렉싱은 하나의 패턴을 쏘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뭐 오브젝트가 움직이거나 그런 상황에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어떤 코딩 방법 없이 각각의
또 수학적인 그런 방법 없이 코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뭐 코딩하는 방법이나 디코딩하는 방법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브라윈 수열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전에 있어서 이 수열은 슈도 랜덤 시퀀스의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가짜 랜덤한 난수인 것 같은 수열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난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수열을 말합니다. 이 수열은 이런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4개의 비트가 있으면 2개의 비트를 XOR 연산해서 시프트한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머신 스테이트 정리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어,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코드, 그러니까 4개의 코드워드가 각각 이렇게 한 번씩만 이 수열에서 한 번씩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각 비트만 각 알파벳마다 어떤 라벨링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네,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 타임 멀티플렉션은 뭐 하나의 픽셀이 그 하나의 비트를 나누면 사실 여기서는 이거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픽셀을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의 픽셀로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브라윈 시퀀스라는 것은 역시 그런 슈도 랜덤 시퀀스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그 오일러 그래프라고 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한북 그리기 아시나요? 그러니까 엣지를 모두 한 번씩만 순회해서 한 번씩만 거쳐서 모두 순회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회가 되고요. 그래서 딱 한 번씩만 엣지를 순회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 그래프를 이용해, 그러니까 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드워드 4개인 시퀀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4에서 하나 뺀, 그러니까 3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노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8개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엣지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0과 1에 대한 엣지를 만들어주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아웃디그리 엣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0이라고 엣지를 지나게 되면은 0을 넣고 시프트해서 다시 000이 되고, 1 같은 경우는 1을 넣고 시프트해서 0001이라는 이런 식으로 다 엣지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오일러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한북 그리기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4개의 길이가 4인 코드워드 봤을 때 이게 각 한 번씩만 이제 그 수열에서 한 번씩만 나타나요. 그래서 각각 라벨링이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 8픽셀만 하는 거죠? 네? 8픽셀일 경우만 하는 거죠? 8픽셀일 경우만 하는 거죠? 코딩 하는 거 픽셀 지금 숫자는 8개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만드는 형태고, 결국 저희가 쓰는 건 수열까지. 그러니까 이 예제가 픽셀이 8개일 경우에 픽셀이 몇 개나? 그러니까 이 코딩 하는 게 8개인 거죠.
몇 개의 픽셀을 써서 한 포인트를 생각하냐고. 아,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의미 같은데, 그리고 이게 뭐 하나가 한 픽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턴을 보여주는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뭐 하나의 그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게 하나의 픽셀로 되는 데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개인데, 그러니까 16개의 포인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워드가 6개인 수열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6개면 굉장히 긴 형태의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패턴이 이런 제 손에 여기 맺혔다고 했을 때 5번째까지만 제 손에 맺히게 되면은 맺히고, 6번째 비트가 만약에 콜루션 문제 때문에 없어지게 되면 이 전체를 디코딩 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키넥스도 그래서 바운더리 부분에 언론 밸류 뜨는 게 아마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지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사용한 방법은 그 밑에 로우에다가 시프트된 요 수열을 추가해서 요 윈도우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그런 오클루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조금 컴팩트하게 바꿔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턴이 이런 형태고요. 다른 저자는 각 이제 RGB 채널에다 그런 수열을 코딩을 해서 이런 컬러 박스 패턴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에머레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수열 같은 거랑 그 시퀀스랑 비슷한데요. 이런 큰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서브 매트릭스가 이 전체 매트릭스에서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레이를 M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논문에서 뭐 슈도 랜덤 어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학 쪽 논문에 보면은 퍼펙트 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나왔던 그런 그 슈도 랜덤 시퀀스도 1차원의 퍼펙트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같은 M 어레이는 2차원의 퍼펙트 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퍼펙트 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아까 슈도 랜덤 어레이 그 시퀀스 하나가 필요로 하고요. 그 길이나 그걸 이용해서 그 에머레이의 이제 그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 조건에 맞게 되면은 이 퍼펙트 맵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왼쪽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채워나가면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엣지를 만나게 되면은 이러한 어레이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나가면 결국에는 이런 어레이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에머레이도 아까 말한 수열처럼 이런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로우와 이쪽 로우가 이쪽 플로우가 이쪽 로우를 밑과 옆에 추가를 해주면은 이런 퍼펙트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가 보시면 각각 한 번씩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지금 0과 1만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컬러를 이용해서 세 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메모리도 있었고 이런 특정한 쉐입을 알파벳으로 하는 그런 메모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다이렉티드 코디피케이션은 사실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타임 멀티플렉싱과 스파셜 멀티플렉싱의 어떤 장점만을 끌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임 멀티플렉싱은 많은 패턴을 쌓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스파셜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이 그러니까 인덱싱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 레졸루션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런 그레디언트한 이런 맵을 그냥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티 여기서의 인텐시티 값 자체가 결국 그 하나의 포인트로 매칭되는,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높이고 패턴을 하나로 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사실 결국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레디언트한 웹을 쏘기 때문에 그런 외부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을 쏘더라도 어떤 빛이나 그 오브젝트의 서피스에 대한 정보 때문에 이게 결국 카메라에서 받아지는 값은 이 인텐시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또 패턴을 몇 가지를 더 쏘게 돼서 결국에는 패턴 뭐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그 패턴이 많아지는 그런 그렇게 됩니다. X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Y 방향 따로 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이 같은 패턴은 사실 X축으로도 코딩하고 Y축으로도 코딩을 하잖아요. 사실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또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축 방향으로만 코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디코딩할 때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죠? 네, 만약에 이렇게 XY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밸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축으로만 코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의 플레이로 해서 이거 덱스 값을 얻어놓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스페릿 하나가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 덱스 값을 얻어놓고요. 다른 이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이거를 맞춰준다거나 그냥 다른 성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형태의 주기적인 사인파를 이용한 그런 코디피케이션도 있고요. 네, 요약인데요.
타임 멀티플렉싱이 그래서 굉장히 레졸루션이 높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그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패턴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다이나믹한 씬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셜은 이제 그 타임이랑 이제 거꾸로 되는데요. 패턴 하나를 쏘기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한 씬에서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좀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비트 하나가 이제 오클루션 때문에 없어지게 되면 디코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는 역시 하이 레졸루션과 적은 패턴을 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을 쏘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색깔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바이너리한 네, 이런 바이너리한 걸 쓸 수도 있고 이런 색깔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타임 멀티플렉싱은 그러니까 한 픽셀에서 네. 시간이 바뀌는 걸 보고 이제 정보를 알아내는데 네.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은 그 픽셀에서 주전 걸 보고서 이제 알아내는 네. 거잖아요. 네. 궁금한 게 카메라 아니 그 프로젝션 되는 그 거리에 따라서 패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할 텐데 네.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카메라 되는지. 크기에 대한 문제. 크기에 대한 문제. 사실 크기가 보시면은 결국 크기 상관없이 결국에는 디코딩 하게 되면 결국 전 포인트로 디코딩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에 대한 문제는 이 디코딩 과정에서 그걸 해결하고 이렇게 포인트로 대신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저기는 무조건 프로젝터가 카메라가 프로젝팅 성공을 받아야 되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충분히 카메라에서 충분히 이거를 피처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레졸루션 같은 일반적으로 지금 패턴 자체가 카메라가 다 인식할 수 있을 그 정도의 패턴을 썩지 않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레졸루션이 얼마나 더 크면은 얼마만큼 해상도 얻을 수 있나 그런 거였어요.
그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를 정하지 않았을까. 가장 핫한 게 뭐예요? 핫한 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쓸 거예요. 핫한 거?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20년 전 논문이던데 왜 최근에 안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논문인데 사실 이 저자가 그 대표되는 테크닉들을 하나씩 골라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을 가장 높게 나왔고, 근데 그 그냥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서 좋은 패턴이 아니라 각각 어떤 각 테크닉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특징들을 그러니까 아까 서머리에서 나타내는 네, 이것들을 보고 자기가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패턴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픽셀랩을 하는데 뭐라고요? 호모그래피 구하려면 모든 픽셀의 노이즈가 아니 모든 픽셀의 그 뭐야 대응점이 필요하다. 플랜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서피스라면 아마 그것들 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패턴, 많은 포인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하는 거 네? 어떻게 레귤레이션 그러면 네, 저희 환경은 네, 플레인 하기 때문에 그냥 전 픽셀 안 하고 네. 바운더에서만 대응점 알면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라기보다는 두 프로젝터 간의 그 중첩된 부분에서의 클래스 컨덴스가 중첩된 부분도 바운더에 있는 특정 몇 개만 알면 뭐 만약에 정말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플랜하다 보면 한번 모든 픽셀에 대해서 코딩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발표는 네, 여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